여러분은 중국이 강원도 춘천에 차이나타운을 건설하려고 한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이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으로 무산된 것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잠시 보류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코로나 사태의 미중 분쟁으로 돈이 말랐기 때문이죠. 한편 레고랜드는 춘천에 테마파크를 계속 건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불경기인 시기임에도 테마파크 건설은 계속되고 있죠. 사실 적자 날 것이 뻔한데도 말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춘천일까요? 그들은 왜 춘천에 무언가를 짓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들은 무언가를 짓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파괴하기 위해서 위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왜냐하면 춘천에는 한국인이 결코 알아서는 안 되는 비밀이 숨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북극성입니다. 춘천은 전 세계에서 발견된 고인돌의 숫자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고인돌은 고대의 왕 또는 지도자의 무덤입니다. 그렇다면 왜 고대인들은 왕의 시신을 굳이 춘천까지 모셔와서 묻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고대에는 북극성 신앙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고대의 사람들은 밤하늘의 북극성을 신이라고 생각했고 백성들은 왕을 북쪽 밤하늘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인 북극성으로부터 내려온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죽으면 다시 북극성으로 돌아간다고 믿었죠. 그래서 춘천에 유독 고인돌이 많이 존재하는 이유는 고대의 어느 시기에 춘천이 북극성으로 이르는 제사를 지내는 장소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사료에 따르면 춘천의 본래 지명은 소머리로 기록되어 있고 소머리 마을이란 의미로 한자로는 우곡성이라고 표기했습니다. 이로 미뤄볼 때 춘천은 고대 황소자리 별자리 시대에 제천 행사를 했던 신성한 장소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굳이 힘들게 왕의 시신을 춘천까지 모셔와서 묻을 필요는 없었을 테니까요. 이런 비밀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면 세계 고대 역사는 다시 쓰여져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그것은 숨기고 싶고 파괴하고 싶은 것이겠죠. 대한민국이 고대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불편한 일일 테니까요.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개신교,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는 사실 북극성 신앙에서 발전한 고등 종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고 하는 성경 역시 예외일 수는 없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 야훼부터가 본래 북극성을 지칭할 때 쓰던 이름이니까요. 그리고 예수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고 하는 오병이어의 기적 역시 사실은 별자리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이어는 물고기 자리의 2마리 물고기로 충분 자리이고 물고기 자리 반대편인 처녀 자리는 추분 자리로 오병은 처녀 자리 중심에 있는 5개의 별을 의미합니다. 이는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추수하면 모든 백성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는 별자리에 기반한 농사 기법을 예수의 기적 이야기에 적용해서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당시 성경의 저자는 틀림없이 북극성 신앙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밤하늘의 별을 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고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현재까지도 존재하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만의 신호와 방식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곤 합니다. 별자리는 약 2000년을 주기로 이동을 하는데 서기 2000년은 별자리가 물고기 자리에서 물병 자리로 전환하는 시기입니다. 이런 때 그들은 주로 영화를 통해서 그들의 계획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예고하곤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영화 매트릭스죠. 영화 매트릭스는 앞으로의 세상은 혁명을 통해 모든 것이 리셋되고 물병자리 시대로 진입할 것이라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기존의 종교는 모두 사라지고 새로운 사상과 철학을 가진 종교가 등장을 하는데 그 종교는 힌두교의 색초를 가진 단일 종교로 새로운 메시아는 여성이 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그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예고를 하고 예고한 시나리오를 달성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하죠. 어쩌면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 사태는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레이트 리셋을 위한 준비된 트리거일지도 모릅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은 패권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곡자는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바뀌면 화해할 것이라고 보는 이들도 있었지만 바이든 역시 패권이 걸려있는 싸움에서만큼은 결코 양보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뒤에서 정치 자금을 후원하는 가장 큰 세력은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돈 주는 사람의 말을 잘 따라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돈 받았는데 말을 안 들으면 보복을 당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미국 대통령에게 정치 자금을 후원해주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중국의 멸망이 아닙니다. 단지 통제 속의 자유와 양털 깎기를 원할 뿐입니다. 양털이 다 자랐으면 이제는 털을 깎는 것이 순리이기 때문이죠. 중국을 지금껏 키운 것도 그들이기에 그들은 중국의 양털을 깎을 권리도 자신들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중국은 다르게 생각하겠지만 말입니다. 중국에는 5명의 리더가 있었습니다. 마오쩌둥,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이 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 자기만의 독특한 철학이 있었고 그 철학을 관철시키면서 중국을 성장시켰죠. 먼저 중국 리더 1세대는 마오쩌둥입니다. 마오쩌둥은 가난한 소장농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농사일을 하면서 힘들게 고학을 하며 성장을 한 인물입니다. 집안도 가난했고 유학도 다녀오지 못했죠. 그렇지만 그는 유명한 공산당 혁명가들의 강의를 찾아다니며 배우고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정치 철학은 실사구시입니다. 현장과 현실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는 스타일이었죠. 그는 통일 중국을 만들고 그를 쉽게 익힐 수 있도록 간자체를 만들었고 북경어를 표준어로 정하면서 하나의 중국을 만들었다는 점 때문에 지금도 중국인들에게는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는 7년 안에 영국을, 8년 안에 혹은 10년 안에 미국을 따라잡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공업 생산의 지표를 높이는 대약신 운동을 진행했었습니다. 이런 정책은 급격한 공업 노동력의 수요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과도하게 농촌에서 많은 인력을 강제로 착취를 해야 했고 그로 인해서 도시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해서 필수품의 공급 부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노동력을 잃은 농촌의 농업 생산력은 급격히 저하되어서 이는 농업 경제의 파탄을 가져왔습니다. 게다가 연이은 자연재해로 흉작이 발생하고 소련과의 관계 악화로 경제 원조가 중단되면서 수천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악재들이 산재한 가운데 대약진 운동은 기술 개발은 뒤로 한 채 중화공업을 오직 노동력의 집중만으로 성장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처음 설정한 경제지표에 크게 못 미치는 결과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약진 운동은 실패로 끝나게 되고 마오쩌둥은 대약진 운동 실패의 책임을 지고 국가주석의 자리에서 사임하게 되죠. 그 후 중국은 무너진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자본주의 정책의 일부를 채용한 실용주의 정책을 시행하였고 실용주의 정책이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류샤오치와 덩샤오핑이 새로운 권력의 실세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위기를 느낀 마오쩌둥은 부르주아 세력의 타파와 자본주의 타도를 외치면서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이 나서야 한다고 선동했죠. 1962년 9월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마오쩌둥은 계급투쟁을 강조하고 실용주의를 비판하면서 반대파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마오쩌둥의 선동으로 전국 각지에서 청소년으로 구성된 홍위병이 조직되었고 홍위병은 마오쩌둥의 지시에 따라 전국을 휩쓸고 다니며 인민재판 등으로 중국을 일시에 폭력적이고 경직된 사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홍위병은 학교와 유학서당을 폐쇄하고 실용주의적인 모든 것들을 파괴했죠. 그와 함께 마오쩌둥은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될 만한 인물들을 홍위병을 이용해서 모조리 수청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문화대혁명은 마오쩌둥의 정치 권력을 절대시하는 데 일조했죠. 그렇지만 마오쩌둥 사망 후 중국 공산당은 문화대혁명에 대해 극좌적 오류였다는 공식적 평가를 내립니다.
그리고 훗날 마오쩌둥은 중국의 경제 성장을 더디게 했다고 해서 그의 집권 시기는 자전거 경제의 시대였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중국 2세대 리더는 덩샤오핑입니다. 덩샤오핑은 마오쩌둥의 핵심 참모였죠. 그는 16살 때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고 거기서 공산주의 사상을 처음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스크바로 유학을 가서 정치 경제학을 공부한 후 그는 중국으로 돌아와서 마오쩌둥의 참모가 되죠. 그는 국공내전에 참전해서 공산당이 장개석의 국민당을 무찌르고 정권을 차지하는 데 큰 공을 세웁니다. 그렇지만 대약진운동 실패 후 덩샤오핑은 실용주의로 중국을 성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의 실용주의 경제정책이 성과를 내면서 점차 그의 영향력은 커지기 시작했죠. 그러자 마오쩌둥은 문화 대혁명이라는 것을 일으켜서 덩샤오핑의 세력을 반사회주의자로 몰아서 모두 수청합니다. 그래서 덩샤오핑은 시골 농촌으로 추방되어서 강제 노역생활을 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러다가 마오쩌둥이 죽자 정계에 복귀해서 실권을 잡고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흥묘백묘론을 강조하며 실용주의 경제정책으로 중국을 기차처럼 빠르게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되찾아오면서 중국 본토는 사회주의, 홍콩은 자본주의라는 일국 양제 정책을 추진했고 홍콩을 기존의 홍콩 관리자들에게 맡기고 사유재산을 보장해주면서 홍콩을 안정화시켰죠. 뿐만 아니라 그는 모든 당직의 재임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하고 나이가 65세 이상의 정치인들은 고문으로 전환시켜서 젊고 새로운 지도자들이 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덩샤오핑은 개혁 개방을 적극적으로 시도한 지도자였고 서방 세력과 정면 충돌을 피하면서 힘을 키우는 도광양회의 정치 철학을 추구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지금의 중국의 경제 성장의 기반을 닦았고 기차처럼 빠르게 경제를 성장시켰다고 해서 그의 집권 시기는 기차 경제의 시대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3세대 리더는 장쩌민입니다. 장쩌민은 덩샤오핑으로부터 국가주석이 될 인물로 지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상해를 가본 적이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상해가 서울보다 더 삐까뻔쩍합니다. 경제개발 특구로 엄청난 발전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러한 성공적인 발전의 배경에는 바로 이 사람 장쩌민이 있었습니다. 그는 상해 당석이었는데 뛰어난 업무관리 능력으로 덩샤오핑의 눈에 들어 국가주석이 된 인물이죠. 그는 기본적으로 덩샤오핑과 유사한 면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상하이 교통대 전기과 출신으로 열기관연구소 연구소장으로 근무를 하던 때 문화대혁명이 발발하자 덩샤오핑과 마찬가지로 실용주의를 지지한다는 명목으로 숙청을 당하고 2년간 57간교 수용소로 추방되어서 강제 노역 생활을 했습니다. 수용소에서 석방된 후 그는 복직하였고 덩샤오핑이 실질적인 권력을 잡자 덩샤오핑을 적극 지지하면서 그의 신복이 되죠. 그의 정치 철학은 유소좌교입니다. 국익에 관계된 일은 적극적으로 외교에 참여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는 북한에 방문해서 김일성과 우호관계를 맺었고 대한민국에도 방문해서 김영삼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가졌고 러시아에 방문해서 예엘친 대통령을 만났고 미국에 방문해서 클린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며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했던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권 시기는 비행기 경제 시대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해외 곳곳으로 비행기를 타고 다니며 정상회담을 많이 했기 때문이죠. 4세대 리더는 후진타오입니다. 후진타오 역시 장쩌민처럼 지역의 당서기로 활약하면서 행정 영향을 인정받아 덩샤오핑으로부터 장쩌민 다음에 국가주석으로 지명받은 인물입니다. 특히 티베트 자치구의 독립운동을 당근과 채찍 전략으로 무력화시킴으로써 덩샤오핑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죠. 후진타오는 중국의 명문대학인 칭화대학교 수리공정과를 졸업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주로 수력발전소 분야의 일을 수행하면서 역량을 인정받았죠. 그래서 그의 경제 성장의 업적을 평가할 때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달러가 중국으로 쏟아져 들어왔다고 해서 그의 집권 시기는 수력 경제의 시대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의 얼굴 인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화평굴기의 정치 철학을 추구했습니다. 평화롭게 발전과 성장을 도모한다는 뜻이죠. 적을 만들지 않고 원만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그의 장기였습니다. 5세대 리더는 시진핑입니다. 시진핑이 국가주석이 되기 전 중국에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덩샤오핑의 죽음이었습니다. 중국에는 7명의 서열이 높은 권력자들만 참석하는 상무위원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에서 국가의 중요 문제를 7명의 상무위원들이 다수결로 결정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상무위원의 대다수가 덩샤오핑의 측근들이었고 그래서 사실상 덩샤오핑은 중국의 최종 실권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덩샤오핑이 죽었습니다. 후진타오의 다음 주석을 누구로 할지 지명을 하지 않고 말이죠. 그래서 다음 주석을 누구로 결정할지에 대한 치열한 암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중국의 주석은 5년 연임제입니다. 연임을 하면 최장 10년간 주석이 될 수 있었죠. 당시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후진타오의 다음 주석은 리커창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쩌민의 지지를 받던 보시라이와 천량휘가 각종 비리 스캔들로 수청이 되었기 때문이었죠. 반면 리커창은 당시 총리 역할을 수행하며 후진타오의 오른팔로서 활약을 했고 다음 주석이 될 만큼의 많은 업적도 쌓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게다가 지방과 스펙도 좋았죠. 리커창의 아버지는 지방관리였고 리커창은 중국 북경대 법학과를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북경대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학위까지 받았죠. 그리고 리커창은 후진타오의 고향 후배였고 후진타오와 같은 공산주의 청년단 소속으로 후진타오의 지지를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반면에 시진핑은 리커창에 비하면 크게 주목을 받던 인물은 아니었죠. 중국에는 공산당이라는 하나의 당만 존재를 하는데 공산당 안에는 크게 3개의 정치 세력이 서로 파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 3개의 정치 세력은 바로 태자당, 상하이방, 공산주의 청년단입니다. 중국의 태자당은 소위 말하는 금수저들의 집단입니다. 아버지의 후광 효과를 얻고 있는 사람들이죠. 태자당에는 중국의 각계각층의 고위층 인사들의 자녀들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상하이방은 장쩌민을 중심으로 상해 지역 출신들로 구성된 정치 세력이고 공산주의 청년단은 중국 공산당의 청년 인재 양성소 조직으로 금수저 출신도 아니고 상하이방도 아닌 인재들로 구성된 정치 세력입니다. 시진핑은 태자당 소속입니다. 시진핑의 아버지는 시중신이라는 사람인데 중국의 부총리까지 한 인물이었죠. 시중신은 국공내전을 성공으로 이끈 혁명 공신이었고 중국에서 서열 10위 안에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중신이 마오쩌둥의 총애를 받다 보니까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시중신을 반동을 위하한 소설을 펴낸 주범이라고 모함을 했죠. 결국 시중신은 모함으로 인해 수청을 당했고 시골로 추방되어 강제 노역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반사회주의자의 아들이 된 시진핑 역시 시골로 추방되어 농사 짓는 일을 하며 강제 노역 생활을 하게 되죠. 시진핑은 16살 때 산시 농촌 생산대로 추방되어서 거기서 6년 동안 강제 노역을 합니다. 그러다가 1975년 그는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는 중국의 명문대학인 칭화대학교 화학공학과에 입학을 했는데 당시에는 문화대혁명 기간으로 대입시험을 시행하지 않았고 공농병 청강생으로 선발돼 칭화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그는 변방으로 발령을 받아 그곳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시진핑의 학력을 보면 칭화대 화학공학과, 칭화대 법학과 박사 졸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사실 허위입니다. 시진핑은 중국의 남동부 푸젠성 등에서 주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북경에 있는 칭화대학교에서 박사과정 수업을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사실 누군가가 시진핑을 대신해서 대리 출석을 해줬기에 시진핑이 지방에서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칭화대학교에서 법학 박사과정을 공부한 것처럼 학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리커창의 학력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시진핑의 학력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진핑은 혁명 공신의 아들이었지만 반사회주의자의 아들로 불리며 불우한 어린 시절을 겪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지방 변방에서 보내면서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런 면이 시진핑이 주석이 되기에 적합한 조건들이었습니다. 바로 장쩌민의 눈에는 그랬죠. 장쩌민은 자신의 사람을 후진타오의 다음 주석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보시라이, 천량위가 비리로 수청을 당한 후 허수아비 주석으로 세우기에 마땅한 인물을 찾던 중에 그가 찾은 사람이 바로 시진핑이었죠. 당시 시진핑은 무명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장쩌민의 상하이방과 세대당이 서로 힘을 합치자 중국 공산당 당대회에서 결국 시진핑이 중국의 다음 주석으로 임명이 됩니다. 장쩌민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이제 중국은 내 세상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실 시진핑은 발톱을 감추고 있던 호랑이 새끼였던 것이죠. 시진핑은 주석이 된 후 갑자기 이상한 행보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명분으로 호랑이든 파리든 모조리 때려잡겠다고 하며 장쩌민과 후진타오의 측근들을 무자비하게 수청을 했죠. 그렇지만 자기 밑에 있던 지지 세력들이 저지르는 부정부패는 눈감아줬습니다. 그와 함께 시진핑은 상임위원들도 자신의 사람으로 교체를 하며 권력 지배를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중국 국민들은 시진핑을 지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국에서는 관시라고 불리는 정경유착의 부정부패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중국 공무원 중에 뇌물을 안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에는 관시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시진핑의 정치 철학은 주동자귀입니다. 세계 규칙에 중국의 이익을 도전적으로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미국이랑 맞짱 뜰 자신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시진핑은 1대1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된 목적은 중국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 중동에서 석유를 가져오는 안전한 길을 육로와 해로 두 가지 루트로 만드는 것이죠. 이를 위해 중국은 1대1로 루트가 지나가는 나라들에게 돈을 왕창 빌려주고 돈을 못 갚도록 사업을 부도낸 다음에 그 나라들을 빚의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중국의 말을 잘 들을 테니까요. 한편 미국은 1대1로가 지나가는 육로와 해로의 길목을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서 1대1로 프로젝트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죠. 아프가니스탄과 남중국해가 바로 그 길목입니다. 이렇게 중국의 리더들은 자신만의 철학을 바탕으로 자주적으로 중국을 이끌어왔습니다. 제 말은 중국의 리더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통제 속의 자유. 사실 중국의 리더들은 누군가에게 양털을 제공해주기 위해 사육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마오쩌둥은 젊은 시절 무명의 공산주의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1901년 중국에 분교를 세운 예일대학교는 당시 무명의 마오쩌둥을 예일회지의 편집자로 받아들였고 사무실도 빌려주는 등 마오쩌둥이 초기 공산주의 지도자들로부터 신임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CIA의 전신인 정보기관 OSS는 국공내전 당시 공산당이 국민당을 이기도록 뒤에서 비밀리에 지원을 하며 마오쩌둥을 도왔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장개석이 이끄는 13억 명의 인구를 가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탄생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미 공산주의 허구성과 한계를 간파하고 있었고 마오쩌둥이 대약진 운동과 문화대혁명과 같은 엉뚱한 일수로 중국을 가난한 나라로 만들 것이라는 것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더 정확하게는 그는 예일대학교와 미국의 정보기관 OSS를 이용해서 중국을 가난하게 만들 엑스맨을 점짓고 그를 키워왔다는 말이 더 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한편 그들은 덩샤오핑을 미국 국무부 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를 이용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1970년대 세계 경제 2위의 대국이었던 일본이 소련과 손을 잡자 미국은 EEJ 전략을 쓰기 위해
중국을 미국의 파트너로 삼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는 덩샤오핑에게 중국을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파트너로서 등장할 수 있게 해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꼬시며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덩샤오핑을 미일 무역 적자를 줄이고 소련을 견제하는 도구로 활용했죠. 한편 그들은 장쩌민을 미국의 골드만삭스와 같은 투자은행을 이용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장쩌민은 월가의 투자은행들이 미국의 정치계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월가의 투자은행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중국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죠. 그래서 장쩌민은 미국의 월가의 투자은행들과 친분을 쌓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월가의 투자은행들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월가의 투자은행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힘을 쏟으며 한편으로는 필요할 때 중국을 금융위기 상태로 빠뜨려서 중국 정체를 통째로 잡아먹을 계략을 짜고 있었죠. 한편 그들은 후진타오를 미국의 재무부를 이용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1997년 태국에서 발생한 외환위기 사태가 일본 경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일으킨 사건이라면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는 중국 경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일으킨 사건입니다. 당시 그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전 세계가 경제공황을 겪게 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재무부는 잔뜩 엄살을 피우며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세계 경제의 부흥을 위해 구세주의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했죠. 이에 후진타오는 그동안 중국이 벌어들인 달러를 세계 경제의 부흥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중국은 그들의 속임수로 인해 그동안 힘들게 벌어들인 달러를 낭비하고 말았죠. 그렇지만 중국에게는 아직도 많은 달러가 남아 있었고 그 달러를 바탕으로 시진핑은 에너지 안보의 안정화를 위해 1대1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1대1로가 지나가는 길목을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서 결국 그 프로젝트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죠. 결국 시진핑은 1대1로 프로젝트를 실패하고 투자금만 날리고 중국을 가난하게 만들 것입니다. 권투 선수 마이클 타이슨이 그런 말을 했죠.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 대 쳐맞기 전까지는. 시진핑도 그들에게 한 대 쳐맞기 전까지는 1대1로라는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진핑은 그가 아직 무명의 당서기 시절 때부터 월가의 투자은행들이 그를 차기 중국의 지도자감으로 생각하며 키워온 인물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그들은 오래전부터 마오쩌둥과 같은 엑스맨들을 찾으며 엑스맨들을 계속해서 관리해 왔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입니다. 시진핑의 미중 분쟁, 1대1로 프로젝트, 주속 연임제 폐지 개헌, 중화 민족주의, 영어 금지, 한한령 등이 왠지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과 문화 대혁명을 떠오르게 하는 것은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일까요? 시진핑은 엑스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마오쩌둥처럼 중국의 경제를 퇴보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그들이 시진핑에게 기대했던 임무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들은 임무를 부여받은 자가 맡은 바 임무 수행을 잘하면 상으로 지폐에 얼굴 사진을 넣어주곤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도 마오쩌둥처럼 지폐에 얼굴 사진이 나올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들은 목동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양치기계를 이용해서 양떼를 사육하죠. 그리고 그들은 양떼가 다 자라면 양털을 깎고 때로는 배를 가르고 잡아먹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본래 만주와 중앙아시아에 살던 유목민족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재까지도 밤하늘의 별자리를 보며 북극성을 신으로 믿고 있는 것이죠. 성경 누가복음 22장 10절에는 예수의 최후의 만찬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이미 성경의 저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물고기 자리에 예수의 메시아 시대가 끝나면 물병 자리에 새로운 메시아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북극성을 신으로 믿는 그들은 별자리의 이동에 따라 예고한 대로 세상을 바꾸고 있죠. 물병자리 시대에 맞춰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새로운 메시아, 이번엔 누가 인신공양을 당하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인신공양당한 그 사람에게 내 죄를 전가하고 나는 죄 씻음 당했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앞으로 2000년 동안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양떼는 원래 그런 존재이니까요. 탄소는 죄가 없듯 오늘 밤에도 북극성은 작은 곰자리에서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상 작가 존투아였습니다.